조선 500년 기록에 남지 않은 가장 뜨겁고 가장 눈물나는 이야기, 또는 왕도 울리고 호랑이도 감동시킨 한 남자의 효심. 지금 그 전설을 다시 엽니다. 혹은 역사는 말합니다. 이 남자만큼은 꼭 기억하라. 효자 홍여심 이야기 시작합니다. 피보다 붉은 홍씨. 옛날 조선 중기 전라도 깊은 산골 마을에 남양 홍씨 집안의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홍여심이라고 불렀다. 족보만 보면 분명 양반 집안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선대 때부터 이어진 빚과 흉년이 겹치면서 집안 살림은 이미 바닥을 찍고 있었다.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초가 한 채, 논 한 마지기, 밭 한 줄기, 그마저도 세금을 못 내면 언제 빼앗길지 모를 형편이었다. 아버지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집안에는 늘 헛기침 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 소리의 주인은 여심의 늙은 어머니였다. 여심은 새벽마다 논밭을 뛰어다니고 낮에는 품팔이를 나갔다.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 집을 돌아다니며 허드렛 일을 대신하고 밤이 깊어야 겨우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바닥에 몸을 던졌다.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낸 뒤에도 잠들기 전에 꼭 한 가지 일을 빼먹지 않았다. 어머니 방에 들러 이부자리를 고쳐 펴고 식은 죽이라도 한 숟가락 떠넣어보는 일이었다. 어느 초여름 저녁 장마 구름이 천천히 몰려오는 날이었다. 습기 찬 공기 속에서 어머니의 기침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여심아. 작게 부르는 목소리에 여심이 허둥지둥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예, 어머니. 오늘은 이상하게 입안이 더 쓰다. 숨도 더 가쁘구나. 여심은 들킬까봐 숨기던 불안이 그 말 한마디에 확 얼굴로 드러날 뻔했다. 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내일 산에 가서 더 좋은 약초를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달인 건 조금 떫었죠? 내일은 더 낫게 달여서 드릴게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입안이 마르고 혀가 꼬이는 듯 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꺼냈다. 여심아. 예, 이상하게 홍시가 먹고 싶구나. 방 안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다. 지금은 초여름. 감나무에 열리는 건 아직 딱딱한 푸른 감뿐이었다. 홍시라니 그건 가을이 한참 지나야 맛볼 수 있는 계절의 맛이었다. 여심은 어머니가 혹시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시는 건 아닌가 잠시 의심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너무 또렷했다. 단지 오래 묵힌 그리움이 불쑥 올라온 듯한 눈빛이었다. 어머니, 지금은 홍시철이 아닙니다. 잠깐 물 한 모금 드시고 입안만 적셔보세요. 어머니는 미안한 듯 고개를 저었다. 꼭 아니어도 된다. 그냥 문득 그 맛이 떠올랐을 뿐이다. 젊었을 적에 장터에서 사 먹던 홍시 한 입이 이 나이 되니까 괜스레 그립구나. 내가 힘든데 내가 공연한 소리를 했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그 한마디는 여심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비수처럼 박혀버렸다. 어머니께서 홍시가 먹고 싶다고 하셨다. 그날 밤 여심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초가의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다. 천장 틈으로 스며드는 물이 방바닥 군데군데를 적셨다. 빗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얕고 불규칙한 숨. 한 번씩 길게 끊어질 때마다 여심의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다. 만약 정말로 지금 말고는 홍시를 먹어볼 기회가 없다면 어떡하지? 생각이 그 지점에 이르자 여심은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끈을 질끈 동여맸다. 어머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는 잠에 들었는지 대답이 없었다.
여심은 이불 끝을 한번 곱게 덮어주고는 살금살금 방을 나와 초가집 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다. 동력 하늘이 아직 푸르스름한 빛만 띠고 있을 때 여심은 장터가 있는 고을로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하루 여심은 고을마다 장터마다 홍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혹시 남은 홍시가 있습니까? 말린 것이라도 좋습니다. 값은 꼭 언젠가 갚겠습니다. 상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철이 아닌데 어디서 홍시를 찾는단 말이오? 작년 겨울 남은 것도 이미 다 소진됐지. 건홍시라도 흉내라도 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이 양반. 철 지난 홍시를 찾는 걸 보니 누구 병문안 가는 게로군. 하지만 세상 일이 다 때가 있는 법. 지금은 탁한 물을 마시고 가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한나절이 지나도록 여심의 손은 텅 빈 채로 남아 있었다. 발은 저리고 목은 말랐지만 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홍시가 먹고 싶구나. 그때부터 여심은 사람들이 아니라 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사람 세상에는 없다면 산에는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 그는 마을 어귀에서 한참 동안 산을 올려다보았다. 비구름이 걷히며 산등성이 위로 엷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여심은 얼마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사람처럼 산길을 향해 발을 옮겼다. 돌길은 미끄럽고 가팔랐다. 비에 젖은 흙이 발밑에서 미끄덩거렸다. 여심은 여러 번 넘어지고 손바닥과 무릎이 여기저기 찢어졌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계곡마다 골짜기마다 감나무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나뭇가지에는 아직 어린 푸른 감만 매달려 있었을 뿐 단단한 초록색 덩어리는 당최홍시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혹시라도 어디 늦게 익은 홍시 하나쯤 남아있지 않을까. 그 기대 하나에 여심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산을 올랐다. 그러다 문득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바람이 아니었다. 비도 아니었다. 어디선가 낯선 숨소리 하나가 들려왔다. 낮고 길게, 마치 깊은 북소리가 땅 밑에서 울리는 것처럼 여심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여심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곳에는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호랑이였다. 황갈색 털, 굵은 다리, 날카롭게 치켜 올라간 수염. 그것은 분명 사람들이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산의 주인이었다. 순간 여심의 심장은 팍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아, 여기까지인가. 그 짧은 순간 여심의 머릿속을 스쳐간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집에 남겨진 어머니 얼굴이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 지금도 숨이 가쁜데 나까지 없어지면. 온몸이 떨렸지만 여심은 신기하게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보다 다른 감정이 더 크게 밀려오는 걸 느꼈다. 그래, 어차피 어머니를 두고는 마음 편히 죽을 수도 없는 몸. 그렇다면 살려면 살고 죽으라면 죽자는 심정으로 한번 빌어보자. 여심은 천천히 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호랑이를 향해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였다. 호랑이님. 호랑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자기 입에서도 어색한 웃음이 날 뻔했다. 산짐승에게 존댓말을 쓰는 꼴이라니. 하지만 지금은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저는 산을 훔치러 온 도둑이 아닙니다. 짐승들을 사냥하러 온 포수도 아니고 나무를 베러 온 나무꾼도 아닙니다. 그저 병든 노목개 드릴 홍시 하나를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노란 눈동자만 조용히 여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심은 두 손을 땅에 짚고 손가락에 힘을 꽉 주었다. 그때 손끝이 돌멩이에 닿았다.
여심은 그 돌멩이를 쥐고 자신의 손가락을 3개 찍어 내리쳤다. 손가락 끝에서 뜨끈한 열기와 함께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제가 이 피가 마르기 전에 어머니께 드릴 홍시를 구해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몸 산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원망 없이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다. 여심 자신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서의 삶보다 어머니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편이 차라리 더 편하다고 느껴졌다. 잠시 뒤 호랑이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납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크게 한 번 숨을 내쉬고는 몸을 돌려 산 깊숙한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여심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따라오라는 신호일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죽을 각오까지 한 마당에 더 잃을 것도 없었다. 여심은 피 흐르는 손가락을 헝겊으로 대충 감싼 뒤 호랑이의 발자국을 따라 더 깊은 산길로 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옷자락이 찢어지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그는 앞만 보고 나아갔다. 그러다 문득 공기 온도가 달라지는 지점에 이르렀다. 분명 여름인데 숨을 들이마시는 입안이 싸늘했다. 팔에 돋는 소름이 여느 서늘함과는 다른 느낌을 전해왔다. 앞을 보니 좁은 골짜기 하나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골짜기 안쪽에는 마치 한겨울처럼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 한복판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기이하게도 그 나무에는 감이 하나밖에 달려있지 않았다. 그 하나가 마치 등불처럼 붉게 익어가지 끝에 매달려 있었다. 여심은 멍하니 그 홍시를 바라보았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홍시는 아주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어서 따가라고 손짓이라도 하듯이. 여심은 조심스럽게 나무에 다가갔다. 손가락 끝이 아직도 욱신거렸다. 그 손으로 나무가지를 살짝 잡고 홍시를 감싸 쥐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홍시를 비틀었다는 순간 발밑의 서리가 살짝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보자 멀찍이 서 있던 호랑이가 조용히 여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호랑이의 눈빛은 처음 봤을 때와 달랐다. 사나움보다는 어딘가 묵묵한 인간의 눈빛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여심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시를 품에 꼭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길이 어땠는지, 호랑이가 어디까지 따라왔는지조차 그는 나중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기억나는 건 집에 도착했을 때 손가락 끝에 남아있던 피 자국과 품속에서 은은한 열기를 내뿜던 홍시 하나뿐이었다. 여심은 허겁지겁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 여심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숨이 가빴다. 하지만 눈동자는 또렷했다. 여심은 떨리는 손으로 홍시의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겼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 그는 작은 그릇에 홍시를 담고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떠서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잘 익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어머니는 겨우 입을 열어 홍시 한 숟가락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 맛과 함께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달구나. 정말 달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빼곡히 고여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게 내가 죽기 전에 먹는 마지막 복이겠구나. 홍시의 붉은 물과 눈물이 뒤섞여 한 줄기 비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지만 어머니의 숨소리는 어쩐지 조금 더 고르게 들렸다. 사흘, 나흘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가늘기만 하던 팔에도 조금씩 힘이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저 집 어르신 이미 장지 논이까지 나눴다더니 어찌 다시 살아나신 거요? 그러게 말이요. 들리는 말로는 그 아들놈이 한여름에 홍시를 구해다 먹였다나?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했다. 어느 집에서는 효성지극한 아들이 기적을 만든 것이라 했고, 어느 집에서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도 남을 짓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소문은 곧 마을을 넘어 고을 원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여심의 집 앞에는 관에서 보낸 포졸 둘이 서게 된다. 일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효자 홍여심 어떻게 될까요? 2부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왕 앞에 선 미친 효자. 포졸 둘이 여심의 집 앞에 서서 문을 세게 두드렸다. 홍여심, 관가에서 부르셨다. 어서 나오너라. 여심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다. 바로 뒤에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어머니가 문기둥을 짚고 나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아들놈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포졸까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떨렸다. 포졸 하나가 손사래를 쳤다. 죄라기보다 원님께서 할 말씀이 있으시다. 그냥 따라만 오면 된다. 여심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아 대청에 서 있는 여심을 향해 원님이 아래에서 위로 한번 훑어보았다. 내가 홍여심이냐?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었느니라. 한여름에 홍시를 구해다가 병든 노모께 먹였고 그 노모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소문이 마을을 넘어 고을 사람들 입에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사람들이 너를 효자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미친놈이라 부르기도 한다더라. 여심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말씀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원님은 눈썹을 치켜세웠다. 한여름에 홍시를 어디에서 구했느냐? 여심은 잠시 고민했다. 산에서 본 서리, 호랑이의 눈빛, 골짜기에 매달린 홍시 하나. 그 모든 것이 사람 귀에 어떻게 들릴지 스스로도 짐작이 갔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산 위 깊은 골짜기에서 구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해보아라. 여심은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비 내리던 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감나무들을 찾았으나 모두 푸른 감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산짐승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했습니다. 병든 어머니께 드릴 홍시를 구해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몸 산의 제물이 되겠다.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앞장서서 저를 어느 골짜기로 이끌었습니다. 여름인데도 서리가 내린 골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감나무 한 그루, 그 꼭대기에 홍시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홍시를 따서 어머니께 가져와 먹여드렸습니다. 그뿐입니다. 대청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길을 열어주었다고? 서리 내린 골짜기라니 이건 도깨비 이야기 아니냐? 원님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조용히들 하라. 그리고는 다시 여심을 바라봤다.
지금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냐? 너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겠느냐? 여심은 단호하게 답했다. 제 목숨이야. 이미 그날 산에서 다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와서 거짓으로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원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여심의 눈빛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두려움과 피곤함이 뒤섞인 눈동자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짓을 숨길 여유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좋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 고을에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내 이야기는 이미 상부에 보고되었다. 조정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여심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았다. 조정이라면, 그래, 왕이 계신 곳이지. 조선의 임금께서 내 이야기를 들으셨다. 너를 한양으로 올리라는 명이 내려왔다. 직접 너를 보고 효자에게 상을 내릴지 허풍을 꾸짖을지 판단하시겠다는 뜻이지. 여심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거대한 일 속으로 휘말리게 되었는지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저 같은 시골 촌부가 어찌 한양까지? 이제 물러설 수 없다. 이미 너의 이름은 고을 밖으로 나가버렸다. 너를 억지로 붙들어 숨긴다 해도 언젠가는 더 큰 문제를 낳을 뿐이다. 그러니 차라리 임금 앞에 서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편이 너에게도 이 고을에도 더 나을 것이다. 그날 밤 여심은 관아 마당 한켠 작은 방에 머물게 되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이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걸려 있었다. 여심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산에서 만난 호랑이도 서리 내린 골짜기도 홍시 하나도 정말 꿈이 아니었을까? 손가락 끝에 상처가 아직도 묵직하게 쑤셨다. 그 고통이 그날의 일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내일이면 나는 한양으로 간다. 임금 앞에 서게 된다. 내가 겪은 일을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효자라 칭찬할까? 미친놈이라 꾸짖을까? 여심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었다. 무엇이라 불러도 상관없다. 이제 어머니께서 배고프지 않으시고 약을 제대로 드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다음 날 아침 여심은 포졸들과 함께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산골의 흙길은 점점 넓고 단단한 길로 바뀌었다. 강을 건너고 고개를 넘고 여러 고을을 지나며 여심은 세상이 생각보다 넓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길 위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저기 가는 사람이 그 홍시 효자라더라. 한여름에 홍시를 구해다 어머니 살린 사람? 효자라기보다는 목숨을 내놓고 산에 올라간 미친놈이라더군. 어떤 사람은 존경의 눈길로, 어떤 사람은 놀림 반, 의심 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심은 눈을 감았다 뜨며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견뎠다. 그에게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양에 다다랐을 때 도성의 성곽은 여심의 눈에 마치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높게 솟은 성벽, 붉은 기둥의 궁궐,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낯설었다. 여심은 임시로 머물 방에 들어가 하루를 더 기다려야 했다. 내일 임금 앞에 서게 된다는 소식이 포조를 통해 전해졌다. 그날 밤 궁궐 한편에서는 대신들의 논쟁이 뜨겁게 오가고 있었다. 한여름의 홍시라니 이건 분명 허튼 소리입니다. 허나 그 노모가 살아났다는 것도 사실이라 들었습니다. 몸져 누웠던 늙은 어미가 홍시를 먹고 나서 서서히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자신의 효를 자랑하며 요사스런 이야기를 만들어 퍼뜨리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싹을 잘라야 합니다.
아니오. 차라리 이런 자에게 상을 내려 백성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효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조정의 의견은 양쪽으로 나뉘어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그때 나이 지긋한 한 노대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하께서 직접 그 젊은이를 만나보시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신 후에 상을 내리든 벌을 내리든 결정하셔도 늦지 않사옵니다. 그 말에 주위 대신들도 조용해졌다. 결국 임금은 홍여심이라는 젊은이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궁궐로 들어가는 길목에 선 여심은 두 손에 식은 땀을 쥐고 있었다. 문은 겹겹이 많았고 그때마다 다른 관리와 군사들이 그를 살펴보았다. 마침내 높은 기둥과 넓은 마루가 있는 전각에 도착했다. 그곳이 바로 임금이 앉는 자리였다. 여심은 어좌 앞에 엎드려 이마가 마룻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숙였다. 머리를 들라 잔잔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위쪽에서 들려왔다. 여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임금의 얼굴은 그에게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선이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졌다. 그대가 홍여심이냐? 예, 전하. 듣자 하니 한여름에 홍시를 구해다가 병든 어미에게 먹이고 그 어미를 살려냈다 하더라. 정녕 그 일이 사실이냐? 여심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히 거짓으로 꾸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느냐?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여심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하, 자식이 부모의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식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홍시가 먹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철이 아니니 어쩔 수 없다고 시골 장터에서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마른 입술을 보니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갔습니다. 죽을 각오로. 여심의 목소리는 특별히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다만 어떤 꾸밈도 없는 담담함이 그 말들을 붙들고 있을 뿐이었다. 조정 신하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흘러나왔다. 부모의 한마디를 위해 목숨을 건 자식. 그 표현은 그들의 가슴에도 묵직하게 박혀 들어갔다. 임금은 한동안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 보이지도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 속에서 여심의 심장 소리만 자신에게 크게 들리는 듯 했다. 여심은 그 순간 미친 효자라 불리든 지나치게 유난을 떠는 자식이라 욕을 먹든 상관없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자신의 선택은 산에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곧 임금의 입이 열리게 된다. 2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부 호랑이의 눈, 인간의 길. 임금은 홍여심을 돌려보낸 뒤에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부모의 한마디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했다. 그 말은 단순한 효담을 넘어 임금 자신의 자리까지 되묻게 하는 말이었다. 나는 과연 백성들의 살고 싶다는 한마디를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 다음 날 조회에서 홍여심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전하, 홍여심의 효심은 기특하나 호랑이가 길을 열어주었다느니 설이 내린 골짜기라느니 하는 이야기는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시킬까 염려되옵니다. 허황한 소문에 상을 내려주신다면 앞으로도 온갖 기이한 이야기들이 효행이라는 이름을 빌려 세상을 어지럽히게 될 것이옵니다. 반대로 다른 신하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옵니다, 전하.
백성들은 실제로 본 것보다 이야기로 전해 들은 것을 더 오래 기억하옵니다. 이번 일은 요사스러운 괴담이 아니라 부모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한 젊은이의 이야기로 전해질 것이옵니다. 이를 바르게 다듬어 책에 실으면 수백 년 뒤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혀를 깨우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임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 그날 밤 임금은 꿈을 꾸었다. 넓은 산 위 달빛 아래 서 있는 한 남자와 한 마리 호랑이. 남자는 피 흘리는 손가락을 쥔 채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호랑이는 그를 물어뜯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돌려 달빛 비치는 골짜기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임금은 그 뒤를 따르려 했지만 꿈속에서조차 그 길이 쉽게 보이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 임금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려움을 이긴 자에게만 보이는 길이 있는 법. 다음 날 아침 임금은 조정 앞에 섰다. 듣거라. 홍여심의 효행은 드물고도 지극하다. 대신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임금의 입을 바라보았다. 홍여심에게는 어머니를 잘 봉양하도록 곡식과 약재를 넉넉히 내리고 그 집 대문 앞에는 정렬을 세워 그 효심을 널리 알리도록 하라. 몇몇 신하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전하, 그렇게 하시면 호랑이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터 사람들이 미신을 더 믿게 될까 염려되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 호랑이의 발자국이 아니다. 부모의 한마디에 목숨을 내놓은 한 젊은이의 마음일 것이다. 효를 전하는 이야기가 어찌 미신이 되겠는가. 그 말에 더 이상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홍여심에게 상을 내리는 어명은 그 길로 즉시 내려졌다. 며칠 뒤 여심은 관에서 내린 곡식 자루와 약재 상자를 수레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정말로 돌아왔구먼. 이젠 진짜 양반이로세. 양반. 누군가는 여심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고 누군가는 괜히 미안한 듯 눈치를 보았다. 어떤 이는 속삭였다. 우리도 그때 저 친구를 미친놈이라 욕하지 않았나.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돌아오고 보니 우리가 더 부끄럽네. 여심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저 담담하게 웃었다. 양반이냐 아니냐 하는 말은 이젠 아무래도 좋다. 이제 어머니를 굶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약을 제대로 드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셈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나와 여심을 맞이했다. 예전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져 있었다. 볼에는 옅은 살이 오르고 기침 소리도 훨씬 줄어들었다. 여심아, 정말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전하께서 어머니의 약값을 챙겨주셨습니다. 여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산에서 설이 내린 골짜기로 이끌어준 호랑이, 그리고 효를 들어준 임금. 두 존재가 어쩌면 같은 마음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준 것은 아닐까. 며칠 동안 마을 사람들은 여심의 집 앞에 세워진 정려와 관에서 내려온 곡식들을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대문 앞에 글자를 익숙한 듯 읽어보았다. 효자 홍여심. 어떤 이들은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도 한여름의 홍시라니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네. 믿고 말고가 뭐 그리 중요하우. 저 어미한테는 아들이 목숨 걸고 구해온 홍시가 분명 있었던 거 아니겠소? 밤이 깊어지자 여심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달빛이 마을을 은빛으로 덮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산길을 올랐다.
숨소리가 차오를 무렵 나무들 사이에서 낯익은 기척이 느껴졌다. 멀리서 노란 눈 두 개가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오랜만입니다. 여심은 마치 오랜 벗을 만난 사람처럼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 그날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저는 살아 돌아왔고 어머니도 점점 회복되고 계십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호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여심을 바라봤다. 잠시 후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달빛 비친 산등성이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마치 또다시 어딘가로 이끌려는 듯한 모습이었다가 잠시 뒤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여심은 그 모습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죽음을 각오한 자에게만 보이는 길이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내가 미련 없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겠지요. 그는 허리를 굽혀 호랑이를 향해 깊이 절했다.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목숨 앞으로도 어머니를 위해 또 부모를 모시는 모든 자식들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쓰겠습니다. 호랑이는 한 번 낮게 울음을 흘렸다. 그 소리는 산등성이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내 숲속 어둠에 녹아 사라졌다. 그날 이후 홍여심의 이름은 조정의 기록과 책 속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오랫동안 떠돌았다. 시간이 흐르고 왕들은 바뀌고 세상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효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 한 구석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렇게 적혀 있다. 남양 홍씨 홍여심, 효성이 지극하여 병든 어미를 정성으로 모시고 목숨을 걸고 부모의 뜻을 따랐다. 짧은 글 몇 줄, 간단한 기록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몇 줄 뒤에는 한여름 설이 내린 골짜기, 피 흘리는 손가락, 호랑이의 눈빛, 피보다 붉은 홍시 하나가 있었다. 언젠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어느 겨울밤 어느 집 거실에서 한 노인이 텔레비전 혹은 작은 화면을 보며 이야기를 듣는다. 조선 500년 인생극장 효자 홍여심 편입니다. 화면 속에서 옛 그림과 글자가 흘러가고 나직한 목소리가 한 사람의 삶을 들려준다. 그때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린다. 부모의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 요즘 세상에 그걸 목숨 걸고 지키는 자식이 몇이나 될까? 그러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켠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낀다. 알고 보면 세상 어디에나 아직 홍여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한숨 한 번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는 자식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에 남지 않을지 몰라도 그 마음만큼은 언젠가 또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정말로 호랑이가 홍여심을 도와주었을까? 어쩌면 호랑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두려움을 이긴 인간의 모습이 호랑이의 형상을 빌려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뿐일지도 모른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느 한여름밤 눈 덮인 골짜기에서 누군가는 분명 피보다 붉은 홍시 하나를 품에 안고 병든 어머니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홍여심이라는 사실이다. 요즘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보고 싶다는 말도 지나치고 함께 밥 한 끼 하는 일조차 미루고 삽니다.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잠깐의 시간, 한 번의 방문, 따뜻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